이제부터는 도표와 그림을 이용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2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의 점선은 A국의 영토를, 실선은 A국의 고속국도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 잠깐 볼까요? 나라가 이렇게 생겼는데 점선은 영토를 뜻하는 것이고 이것들이 도로를 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다라는 간선 노선이고요. 그리고 마바는 보조 간선 노선입니다. 가나다라는 간선 노선이고 요 마바는 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죠. 다음 제시문을 근거로 할 때 그림의 도로에 노선 번호를 가장 올바르게 부여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나라도 도로에 보면 번호가 붙어져 있죠. 경부고속도로가 1번이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번호를 주는 규칙을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자, A국의 자동차 도로는 그 관리상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의 7가지로 구분되는데 각 도로에는 고유 번호가 부여되어 있고, 지금 이거 고속국도만 표시되어 있죠, 우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읽으면 되고요. 지형주상의 특정 표시판 모양 안에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군도와 구도는 구간이 짧고 노선수가 많아서 노선 번호가 중복될 우려가 있어 표시상의 번호를 표기하지 않는다. 자, 고속국도 가운데 간선 노선의 경우, 간선 노선이 가나다죠. 가나다라 간선 노선의 경우 두 자리 숫자로 표시하며 남북을 연결하는 경우는 서에서 동으로 가면서 숫자가 증가하는데, 남북을 연결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끝자리에 5를 부여하고,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15, 25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부여한다는 소리고요. 동서를 연결한 경우에는 남에서 북으로 가면서 숫자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밑에가 끝자리에 0을 부여한다 그랬으니까 10, 20 이런 식이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보조 간선 노선은 간선 노선 사이를 연결하는 고속국도로서, 지금 아까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었어요. 이 역시 두 자리 숫자로 표시한다. 그런데 보조 간선 노선이 남북을 연결하는 모양에 가까우면 첫 자리는 남쪽 시작점의 간선 노선 첫 자리를 부여를 하고, 이것은 이제 남북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요 15번을 부여를 하고 끝자리가 5를 제한 홀수를 부여한다. 그러면 이게 17이나 13 이런 식으로 준다는 소리예요. 한편 동서를 연결한 모양에 가까우면, 이런 모양에 가까우면 첫 자리는 동서를 연결하는 간선 노선 가운데 해당 보조 간선의 바로 아래쪽에 있는 요것에 첫 자리를 부여를 하며 끝자리는 0을 제외한 짝수를 부여한다. 10이면서 한 12 또는 14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 규칙에 의해서 번호를 붙인 걸 보시면, 아까 여기가 10, 20, 여기가 15, 25 이렇게 되어 있었죠. 10, 20, 10, 20, 10, 15, 25, 그리고 이것은 15를 중심으로 홀수를 만든 거니까 17, 그리고 이것은 10을 중심으로 짝수를 만든 거라서 12. 답은 이런 식으로 번호를 정합니다. 자, 21번 문제예요. 5명의 팀원 A, B, C, D, E는 업무 관련 이슈를 팀 내에서만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편은 팀원 간의 이슈를 직접 전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건 지금 행렬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뭐 연결 매트릭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지금 왼쪽이 전달하는 사람이고요, 오른쪽이 전달받는 사람이에요. 뭐 A에서 A에 전달하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대각선들은 다 그냥 써 있지 않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A에서 B로 전달하는 케이스입니다. A에서 B로 전달하는데 이게 0이래요. 그 뜻은 0은 이슈를 직접 전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전달하지는 않는다는 소리예요. 요건요, 요 뜻은 A에서 C로 전달하는데 E라는 것은 직접 전달한다는 것이죠. A에서 B로 전달하려면 내가 어떤 방법이 있냐면, A에서 먼저 D로 보내고요, A에서 D로 보내고요, 그리고 D가 B로 못 보내는군요. A에서 뭘로 보내냐면, 어렵군요. A에서 B로 보내려면 A에서 먼저 C로 보내고 D에서 E로 보내고, 이게 A에서 C로 보내고 A에서 C로 보내고 D로 보낼까요? D로 보내고 A에서 D로 보내고 D가 2로 보내고요, D가 2로 보내고, 그리고 E가 B로 전달하면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좀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0은 직접 전달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1은 직접 전달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B가 전달받은 이슈는 다른 사람을 거쳐도 A에 전달할 수 없다. 자, 이제 B가 받았어요. B가 지금 A한테 주고 싶어요. 그러면 직접은 못 주죠? 직접은 지금 못 갑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먼저 줄 수 있어요? C나 D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뭐 C한테 보내면 C가 뭐 D한테 보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이런 방법이 있겠네요. B가 D로 보내고, 그러면 D가 다시 A로 보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A로 보냅니다. 다른 사람한테 걸쳐서 A한테 전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틀린 거네요. 자, 두 번째, 가장 많은 사람으로부터 직접 이슈를 전달받는 사람은 D이다. 보시면 가장 전달받는 거는 다 1이잖아요. 1. A는 2명한테 직접 전달을 받고 있죠. B는 1명한테만 직접 전달을 받고 있고, C는 2명한테 받고 있고, D는 3명한테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맞습니다. C는 E가 전달하는 이슈를 B를 통해서만 전달받을 수 있다. C는 E가 전달하는 이슈를 E는 어디다 전달할 수 있어요? A 또는 B에다 전달할 수 있죠. 근데 B한테 전달하면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E가 전달할 때 먼저 B한테 보내고, B한테 보낸 것을 C한테 가면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C는 E가 전달받은 이슈를 B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C는 어디한테 받을 수 있어요? A한테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E가 어떤 식으로든지 A한테 보내면 되겠죠. E가 A한테 보내고 C로 바로 가는군요. 이게 가능하잖아요. E가 A로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고요. E가 전달한 이슈는 B와 C를 순서대로 거쳐 D에 전달될 수 있다. B와 C를 간 다음에 C가 D에 갈 수 있죠. 이렇게
D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요. D와 E를 제외하고는 A에게 직접 이슈를 전달할 사람은 없습니다. D하고 E만 바로 A한테 전달하니까 이것도 맞죠.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이걸 체크하는 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게 좀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이건 보통 요즘 흔히 많이 나오는 네트워크 아날리시스 같은 데서 나오는 행렬을 이용해서 표시한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J씨의 일일 활동 경로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쪽으로 시간은 뭐 계속 쭉 흘러가는 거니까요. 시간은 흘러가는데 6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내가 집에부터 시작하면 6시에 집에 시작해서 1시간 뒤에 편의점에 갔다가 왔다가 계속 머물다가 집에 머물다가 직장으로 이동하고 직장에서 좀 있다가 그 다음에 식당으로 이동을 하고 뭡니까 이게 직장에서 이렇게 좀 짧게 있어요. 1시간 있다가 식당으로 한 3시간 이동해가지고 식당에서 밥 먹고 또 한참 있어서 오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요만큼 있다가 또 할인점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집에 가는군요. 야, 직장에 근무하는 시간이 딱 요 시간이네, 요만큼. 뭐 약간 좀 잘못 만든 것 같지만 예제를 어쨌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의 내용을 보시면 집하고 편의점은 2km예요. 집하고 할인점은 5km입니다. 집하고 직장까지 3km, 집하고 식당까지 4.5km인데 이것만 유효하고요. 좌우의 각 지점은 개인 공간이냐 사회 공간이냐로 구분한 것이고 집으로부터의 거리만 제시한 것 뿐이지 이쪽은 3km 되는 것 같아요. 이쪽은 3km가 맞는 것 같지만 요 할인점하고 직장까지가 8km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3km가 얘기할 수가 없군요. 3km 이상이군요. 집에서 할인점까지 2km고 그 다음에 아니군요. 이렇게 될 수도 있군요. 이게 3km면 이게 5km면 이게 3km라는 보장이 없죠. 어쨌든 집으로부터의 거리만 제시한 것입니다. 실제 위치나 방향에 대한 정보는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전 중에 집, 편의점, 직장, 식당 이렇게 움직였다. 보니까 집, 편의점, 다시 집에 왔었죠. 그리고 직장, 식당 이렇게 갔었죠. 뭐가 빠졌어요? 여기 집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요. 할인점과 직장 사이의 거리가 할인점과 편의점 사이의 거리보다 더 멀다. 할인점하고 직장 사이에 거리가 있었어요. 거리가 있었는데 이것이 할인점과 편의점 사이의 거리보다 더 멀다. 할인점과 편의점 사이의 거리보다 더 멀다. 이 얘기는 지금 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왼쪽과 오른쪽은 집과 편의점 사이, 직장과 식당 사이의 구간은 각각 도보로 이동하였다. 보시면 어떤 게 도보였죠? 이렇게 작은 점선이 도보였죠. 이런 것들이 도보였습니다. 그래서 식당 가는 거하고 편의점 가는 거는 다 도보로 이동을 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식당으로 가는데 걸린 시간이 집에서 직장으로 가는데 걸린 시간보다 길었다. 예, 아까 봤죠. 예. 직장에서 식당 가는데 걸린 시간이 무려 이만큼의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직장까지 가는 걸리는 시간은 이 정도 시간밖에 안 걸린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한 그림을 한번 체크해보라는 입장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 겁니다. 자, 45번 문제요. 자, H국에서는 23번 문제입니다. H국에서는 유전 개발 시 활용 가능한 세 가지 대안을 고려 중입니다. 세 가지 대안에 대하여 향후 전망에 따라 예상되는 수익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이때 H국의 해당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 3명의 선호가 아래와 같다면 공무원별로 각자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안을 바르게 연결한 것입니다. 앞으로 유전 개발에 성공할 수도 있고요. 유전 개발을 하다가 중도 포기할 수도 있고 열심히 다 했는데 결국에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을 수가 있는데 대안 1인 경우에 유전 개발에 성공하면 마이너스 500억 정도의 손해를 보고요. 중도 포기하면 마이너스 900억, 실패하면 1300억 원의 이익이 나네요. 무슨 이런 대안이 다 있죠. 예, 그리고 대안 2를 보시면 유전 개발이 성공하면 마이너스 500억 손해, 그리고 포기하면 1000억 이익, 실패하면 마이너스 200억, 예, 200억 손해입니다. 뭐 이런 이것도 이상한 대안이네요. 예, 대안 3은 성공하면 손해가 없고요. 포기하면 800억 이익 보고요. 실패하면 200억 손해를 봅니다. 자, 어쨌든 이런 대안들이 있어요. 그런데 직원 A하고 B하고 C하고 서로 생각이 좀 다릅니다. 어떠냐면 직원 A는 아주 낙관적인 사람이에요. 항상 상황이 가장 좋게 될 거라고 가정을 하고 의사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직원 A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될 거라고 가장 이게 생각하는 거죠. 예, 실패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익이 가장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가장 좋은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가장 이익이 많이 나는 데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스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사결정 시간에 배우는 맥스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대안 1을 직원 A는 선택을 하겠죠. 직원 B는 대단히 비관적인 상황이어서 항상 모든 상황이 가장 나쁘게 될 거라고 가정하고 의사를 결정합니다. 가장 나쁘게 되는 경우가 대안 1에서는 마이너스 9고요. 대안 2에서는 마이너스 5고 대안 3에서는 마이너스 2예요. 이렇게 가장 최악의 경우가 그래도 가장 좋은 때가 언제죠? 이때죠. 그래서 우리가 최악으로 되는 값이 가장 최고가 되는 미니맥스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손해가 가장 최소가 되는 점. 그래서 대안 3이 B의 방법입니다. 이런 맥스나 미니맥스 말고 그냥 낙관적이고 비관적이지 않아서 직원 C는 그냥 모든 성과들의 평균값을 기준 삼습니다. 평균값을 계산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다 이게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확률이 좀 다를 텐데 어쨌든 평균 구하는 거니까 그냥 합계 구하는 거로 어차피 똑같이 3으로 나눠주니까 생각하시면 되죠. 예, 그래서 이것은 마이너스 1, 이거 3개 더하면 플러스 5, 이거 3개 더하면 플러스 6, 그래서 대안 3이네요. 예,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느 고등학교 24번 문제입니다. 어느 고등학교 미술 동아리에서 작품 전시회를 열기로 했는데 다음은 작품 전시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작업 그리고 각 작업에 걸리는 시간, 작업의 순서 관계 이걸 표시한 겁니다. 즉 기본 계획 수립하는 데는 이틀이 걸리고요. 작품을 모집하는 데는 5일이 걸리지만 작품을 모집하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A가 결정이 돼야 돼요. 전시의 기본 계획이 수립이 돼야지만 그 다음부터 작품을 모집할 수 있어요. 초대장을 제작하는 것은 3일이 걸리지만 초대장을 제작하기 전에 뭐가 먼저 되어 있어야 되냐면 초대장에 전시회 장소를 써야 되니까 이 C가 미리 결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다른 것들이 일단 조건이 만족되면 그 다음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먼저 시작해서 A까지는 가야 돼요. A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A까지 가는데 일단 이틀이 걸리고요. 그리고 B까지 가는데요. B까지 가는데 5일이 걸립니다. A가 먼저 있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 C는요. C는 전시의 장소를 선정하는 것인데 A가 되어 있으면 무조건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C까지 갈 수 있는 거야. 3일만 주면요. 그리고 D는 현수막을 제작하는 데는 이틀이 걸리는데 C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D까지 가는 데는 이틀이 필요하고요. C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초대장을 제작하는 것도 C가 되어 있어야 되고 3일이 걸립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3일이 걸립니다. 예. 그리고 전시회 작품 선정은 B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루가 더 걸려요. 여기까지 가서 일이 더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F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전시회장 준비는 C나 F가 다 돼 있어야 되고요. 요 F까지 끝나 있어야 되고 C도 끝나야 되고, 근데 F가 끝나야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다 돼야지만 되는 거죠. 그리고 얼마가 걸리냐면 이틀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즉 필요한 시간은 여기 이틀, 5일, 하루, 이틀 해서 총 열흘이 걸리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시각화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마지막 문제네요. 예, 우리의 수업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근데 좀 까다롭더라고요. 자, 아래 편은 어떤 무선통신회사의 6개의 기지국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기지국이 거리가 150km 이내면 기지국끼리 같은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예, 이게 뭐 비슷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서울에서 라디오 방송이 있는데 95.9 이게 뭐 MBC였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렇게 영향을 주는 반경이 있는데 똑같이 뭐 대전에서 95.9를 선택하면서 거기에 KBS 방송이 나오면 어떻겠어요? 예, 서로 간섭이 돼서 방송이 중간쯤에서는 서로 막 엉킬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대전하고 서울하고는 같은 주파수의 방송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부산을 가보니까 부산에서 MBC가 아닌데 95.9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같은 주파수를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서 A하고 B는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90이에요. A하고 B는 90이기 때문에 같은 주파수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A하고 C는 어때요?
같은 주파수를 써도 되죠. 왜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예, B하고는 안 되고요. C하고 B는 어때요? C하고 B는 150km에 있으니까 또 B하고 C도 다른 주파수를 써야 돼요. 그리고 A하고 D는 어떻습니까? A하고 D는 같이 써도 되죠. 그래서 A, D 같이 써도 되는데 D하고 B는 또 멀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다 해요. A하고 B는 달라야 되고, 그리고 A하고 뭐가 또 달라야 됩니까? E하고 달라야 되고, 그러면 A하고는 B하고 E하고 달라야 되는데, 또 B하고 E는 어떻습니까? B하고 E는 105니까 같이 또 쓰면 안 되죠. 그래서 B하고 E도 달라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예요? A하고 F하고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F는 A하고 F하고 달라야 돼요. F가 달라야 되는데 F하고 B는 어때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같이 묶여 있어도 되죠. 그리고 E하고는 어때요? 가까이 있으니까 떨어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는 가능해요. 그리고 C하고 B는 어떻습니까? C하고 B는 가까이 있으니까 떨어져 있어야 되죠. 얘네들은 붙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우리 세 개는 이런 식으로 해놓고서 계속 체크를 합니다. C하고 D는 어때요? C하고 D는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은 번호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가야 돼요. 그런데 D는 B하고도 같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B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D가. 그리고 C하고는 가까이 있어 안 되고, E하고도 멀리 떨어져 있고 같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D하고 F를 보면 상관없죠. D하고 뭐하고 떨어져 있어야 돼요? D하고 C는 떨어져 있어야 되죠. E하고 A는 떨어져 있어야 되고, B하고도 떨어져 있어야 되고, F하고도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다 성립했죠. F는 A하고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B하고는 붙어 있어도 되고, C하고는 붙어 있어도 되고, 그리고 D하고 붙어 있어도 되고, E하고는 떨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최소한 3개의 군으로 나누면 됩니다. 얘네들은 같은 주파수를 써도 되는 거죠. 얘네들이 같이 짧은 거리에 있다는 뜻은 아니고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묶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따져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각 조건을 다 따지면서 이렇게 묶어놓고 같은 주파수를 써도 되는 것들, 이렇게 해서 각 거리를 보면서 체크를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옮겼다 뺐다 하는 식입니다. 이것도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도. 자, 지금까지 우리가 문제 해결은 언어 추리, 그리고 최적화, 그리고 자료나 어떤 그림 같은 거를 갖고서 우리가 행동을 유추하는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우리 해커스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 해결 방법의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 3가지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NCS 기초 직업 능력 10가지가 있는데 핵심 능력이라고 불리는 3가지 능력에 대해서 설명도 마쳤고 문제까지도 풀었습니다. 총 9번에 걸쳐서, 물론 영상은 9개가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한 18개, 한 20개쯤 나온 것 같아요. 통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하셨어요.